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둔 마지막 주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충청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열차를 타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대선 후보 2차 TV토론 이후 민심 향배도 주목되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2차 TV토론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행보와도 다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어제 대선 후보 2차 TV토론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역시나 여야 각 후보들은 본인들을 가장 잘했다라고 평가도 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후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먼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 네, 어제 그 토론의 그 영역이 청년 그리고 방역 대책 이 두 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TV 토론을 봤을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무한해질 만큼 너무 저는 황당했습니다. 양강 후보가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 양강 후보가 그동안 얼마나 청년 그랬습니까? 이번 대선에서 청년을 위한 후보는 자기들하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런데 진작 그 토론회에서는 청년 정책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뭐 백현동이 어떠니 도이치모터스가 어떠니 그 얘기만 했지 그 앞부분 한 30분 동안 청년 정책 하는데 두 후보에서 도대체 청년 정책 구체적으로 내놓은 게 뭐가 있냐. 정말 저는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토론 후반부에 가서 방역 대책 얘기할 때도 핵심은 소상공인들 이거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5조, 50조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뭐 난 모르겠고 나 대통령 되면 100일 안에 다 해결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예. 구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안 꺼냈습니다. 도대체 이런 토론을 왜 보고 있나라는 자괴감이 들 정도였어요. 굉장히 지난 1차 때보다도 더 퇴보했고 그리고 토론의 이슈에 집중하지도 않았고 오로지 뭐 청년이고 소상공이고 눈에 안 들어오고 지금 당신들의 지지율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TV 토론 아니었냐. 최악의 TV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악의 TV 토론이었다. 굉장히 악평을 해주셨습니다. 이 교수님 어떠신가요? 네, 뭐 박 교수님은 굉장히 안 좋게 보셨나 본데 저는 뭐 이렇게 그 1차 토론하고 이제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뭐 새로운 이슈가 던져진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어떤 네거티브 공방이 조금 더 확대된 측면이 있었고 어쨌든 뭐 외교 안보 문제라든가 부동산 뭐 등등 해서 새로운 주자가 부각된 건 거의 없었다. 연금을 포함해서. 그리고 토론을 하는 후보들의 어떤 구도라든가 그에 대한 임하는 자세 이런 것도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오히려 안철수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1차 토론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회복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1차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한 것들이 역력했는데 이번 어제 토론에서는 그 긴장감들이 많이 이제 좀 내려져 있었다는 게 보여졌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특유의 어떤 화법이나 이런 건 비슷했고 1차 토론과 비슷했고 근데 단지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이게 화장 분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김희경 씨 배우자 논란으로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건지에 대해서 좀 그런 느낌을 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1차 토론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상당히 공세적 전환을 한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는 뭐 세부적인 논의들은 해나가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지지층의 변화 같은 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토론이었다. 이렇게 좀 평하고 싶습니다. 부동층의 그 표 변화나 뭐 부동층의 마음을 결정짓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층은 고사하고 지지층한테도 어떤 뭐 새로운 확신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그냥 그 1차 토론에 비해서 각자 자신의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표심에 대한 영향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박 교수님 의견도 먼저 좀 들어보죠. 네, 뭐 국가 비전 또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 이런 거는 양강 후보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또는 상대방의 약점 뭐 이런 부분들만 부각시켰는데 그것도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질문을 하면
난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서로 오리발 내미니까 도대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겠냐. 자꾸 사실관계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난번 뭐 1차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 서로가 뭐 그거 사실 아니다. 팩트 체크했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되니까 지난번 1차 때 끝나고 나서 팩트 체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당에서 스스로 셀프 팩트 체크했는데 참 애매해요. 애매한 것들만 골라와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TV 토론이라고 하는 기본 컨셉은 국민들에게 청년 정책,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소위 뭐죠? 방역, 예. 방역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얘기되지 않으니까 과연 국민들의 이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 토론장 뭐 그런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부동층이 과연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겠냐? 좀 뭐 그렇게 어려운 토론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녹취 구성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주요 공방이 됐던 발언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장동은 제가 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 올라가는 걸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 이런 특혜가 왜 잠깐만요. 일어났습니까? 이게 무슨 불법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 난 게 없지 않습니까? 배우자 의존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존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 간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일전에 공개하신 우리 김건희님의 계좌와는 다른 계좌가 이제 발견이 됐고 또 수상한 거래 내역도 지금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거래 내용? 주식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죄송한 겁니다. 모든 의혹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어요. 떳떳하시면은 계좌를 공개하십시오. 네. 네, 윤석열 후보의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이재명 후보 공격이 있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두 후보의 배우자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모습 두 가지 보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석열 후보가 이 백현동, 정자동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온 이 부분 앞서서 이런 네거티브로 복잡하게 이 TV 토론이 진행이 된 부분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겠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이 공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청년 정책 그리고 이런 어떤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 대책 얘기하는 시간에는 그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 자유 토론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 때는 뭐 얼마든지 저는 뭐 네거티브 관련된 얘기들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청년 정책은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드렸고 뭐 지난번 1차 TV 토론 때도
대장동 얘기로 이제 공세를 쭉 이어또 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되치기 반격을 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전선은 더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양한 측면에서 뭐 백현동, 특히 이제 성남 FC 같은 경우에 뭐 마지막에는 그 후원금 받은 거 어디 썼냐 이렇듯이 뭐 검사가 어디 취조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여기에 지지 않았죠. 도이치모터스 그 추가 의혹 나온 거 그거 해명했는데 그거 해명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반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난번 1차 때 거론되지 않았던 의혹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의혹들 이런 부분들이 어제는 이제 토론 주제와 상관없이 마구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다음 토론은 뭐 이제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공식 TV 토론이 3번 있지 예. 않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의 TV 토론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여기서 우리가 정책 토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기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토론이 될 텐데 거기서 저는 중요한 게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역할이라고 봐요. 네. 이 토론을 갖다가 중간에 아까 심상정 후보는 양쪽을 날카롭게 비판을 했는데 네. 이제 그러면서도 정책의 그 어떤 단면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위 중간자가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어제 심상정 후보의 개입은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3번의 토론에서 양강 후보들의 그런 네거티브 설전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텐데 그때 사회자의 역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이 두 후보 간의 공방에서는 누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서로 더 비슷했다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네요. 서로 공격하면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가 공격하면은 그런 거 없다라고 또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니까 예. 뭐 그걸 그 자리에서 팩트 체크가 되지 않는 이상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면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혀 그 토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분이라는 시간에 주도권을 갖는데 뭐 한 2개 질문을 하고 나면 답변하고 나면 사실은 더 파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검증단이 따로 있다든가 이러면 모르겠지만 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대장동 같은 경우도 윤석열 후보는 왜 이렇게 설계를 했냐라고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설계 부분은 또 싹 빼놓고 그거로 이득 본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 백현동의 그 50m짜리 옹벽 쌓고 예. 1특혜에 대해서 논란되는 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거는 뭐 식품연구원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거다. 안 해주려고 했던 건데 국토부에서 요청했던 얘기만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그거로 인해서 안 됐던 게 된 거는 당신의 선대본부장이 그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특혜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성남 FC 의혹 건도 그런 거죠. 그것도 정자동 그것도 뭐 병원 부지로 버려져 있는 거를 두산한테 넘겨갖고 상업용지로 전환해서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특혜를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 성남 FC의 불법 후원에 대한 특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그 특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이거는 기업 유치다. 기업 유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서로 질문하는 것과 반대로 역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완전히 달라서 예. 전혀 이 토론을 통해서는 어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사실 이번 2차 토론까지 증명한 거고 앞으로도 저는 남은 3번의 토론에서도 이런 국민적 의혹들이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그 배우자 의혹에 대한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거는 상당히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김혜영 씨의 어떤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이제 불법 의전이라든가 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카드 사용 문제는 거론을 안 했고 이제 공무원들을 이제 사적으로 배우자가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배우자 리스크다라고 이제 다들 구도를 그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김혜경 씨, 한쪽에는 김건희 씨의 배우자 리스크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땐 그게 아니다. 김혜경 씨를 서포트했던 어떤 비서관은 결국은 그 이재명 후보가 임명한 거다. 예. 이거 임명관자는 결국 경기도지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자의 리스크가 아니라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다라는 점은 굉장히 핵심적인 걸 잘 찔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다 언급했는데 영상에는 없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부분은 어떤지도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뭐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요. 예. 청년 정책에서도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이 청년들에게 약탈적 대출 아니냐, 양 후보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또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법 처리하면 이거 법으로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양쪽 다 답을 회피했어요. 자, 그런 측면은 굉장히 날카로웠다. 그러니까 뭐 양 후보의 부인 리스크를 지적하는 본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심상정 후보가 지난 5년 전 대선 토론 때도 제일 잘했으니까 뭐 TV 토론은 역시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안철수 후보도 지난번처럼 이 강 후보의 공약의 재정 그 계획 이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예. 그리고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는 노동이사제 기업가 출신으로서 노동이사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순전히 TV 토론만 놓고 본다면 역시나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있으니까 이게 그나마 정책 토론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 맨 처음 계획대로 두 후보가 그냥 토론했으면 그냥 뭐 서로 대장동이랑 뭐 도이치모터스 얘기하다가 2시간 다 갈 정도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좀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세요? 그 1차 토론에 비해서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긴장감도 많이 좀 이제 완화가 된 것 같고 내용적으로도 연금 문제나 이제 노동 이사제 문제, 그다음에 방역 대책 관련해서 아주 뭐 상당히 준비된 그 공부가 많이 돼 있다. 좀 이런 느낌을 좀 예전에 비해서 이제 벌써 대선이 이제 3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안철수에 비해서는 많이 성장했다라는 걸 아마 국민들이 좀 느낄 수 있는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대선은 각 그 후보의 어떤 그 자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정권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정권을 교체할 거냐라는 이제 강대강의 이제 극한적 대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가 토론을 그 예전보다 조금 나아졌다는 측면 하나만으로 어떤 지지율을 계속 이제 높여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던 지지층들도 투표일이 가까워오면서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민심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뭐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이제 존재감과 그다음에 이제 성장한 모습들을 국민에게 어필하면서 또 이번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계속 정치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계속 드러내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어제 그 TV 토론에서의 모습으로 자연히 이제 곧 뭐 오늘로 거의 뭐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 단일화 논의도 같이 좀 엿볼 수 있었잖아요. 오늘 TV 토론 끝나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현장 행보하면서 나왔던 발언을 보면 어제 TV 토론에 있어서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후보 저 빼곤 못 봤다.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TV 토론에서도 뭐 노동이사제도 그렇고 귀족 노조 부분도 그렇고 유독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여기에도 뭔가 함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지층을 일단은 그 흡수해내는 게 현재는 그 과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는 이제 초기에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갈라진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쪽하고 지지층이 겹쳤지만 지금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하고 겹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윤석열 후보에서 지지층을 뺏어오는 작업, 그다음에 또 이제 본인이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혹여 이제 단일화에 대해 했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본인이 훨씬 더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이제 부각시키려는 이제 전 전략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어쨌든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이제 후보 등록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월요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현실적으로 후보 등록은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표 용지가 인쇄되는 28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는 거로 이게 구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일화는 되긴 될 것이다. 하지만 1차 시행하는 후보 등록 전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 그 어느 정도 단일화가 성사되려면 뭐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는 뭐 이걸 단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협상을 해서 길게 끌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워낙 이제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혹은 2, 3등이 합쳐서 1등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여론조사 경선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경선이 얘기되겠지만 워낙 지지율 차이가 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경선이나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경선 문항을 어떻게 할 건지조차도 아마 합의를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역투표 방지 같은 경우 한 정당 같은 경우는 역투표 방지를 어떻게 한다지만 그 국민의당과 뭐 그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자들만 갖고 투표를 할 수도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지지자층이 관여하게 되면 결국 역투표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선 방식이 아닌 단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신뢰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은 전혀 그런 신뢰감 형성은 돼 있지 않는 것 같다. 다만 기존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 그리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 높고 두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이 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볼 때 어쨌든 투표용지 인쇄일인 28일 이전에는 어떤 모종의 어떤 그 행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단판을 벌이는 방식으로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어제 TV 토론에서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단일화 얘기는 꺼내지 않았는데 거의 노골적인 그 구애를 갖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정부 예. 이런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싸울 때는 원수처럼 싸워도 일할 때는 선거가 같이. 끝나고 나면 원팀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예. 했죠. 그래서 이거 사실상 여권의 프로포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랑 단일화하자라는 얘기가 그 행간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자,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그 얘기가 이제 언론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뭐 지금 이제까지의 단일화는 뭐 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만 생각했지 민주당과의 단일화 과연 그랬는데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꺼냈다. 그러면은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과연 꼭 윤석열로만 갈 거냐? 이거 뭐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은 민주당의 구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구애가 생각보다 크다. 이거 거기에 또 안철수 후보가 답했던 게 저거 그게 선거 초반부터 했던 이야기였습니다라고 또 동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또 웃으면서 또 환하게 웃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글쎄요. 앞으로 남은 과정에 소위 말하는 단판이 어느 쪽으로 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된다고 해서 어느 쪽으로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게 여전히 막판 변수는 단일화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의견만 한번 여쭤보고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권과의 단일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 민주당이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아, 그래요? 그 안철수 후보가 언제부터 계속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그 입장을 전환해갖고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꾀하는 순간 저는 그 정치적으로 뭐 앞으로의 그 행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고 할 때 그래도 본인도 정당의 대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를 가진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과 그리고 실리를 또 챙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희망사항일 뿐일 것이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하나 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됐을 때 그 표가 다 그러면 윤석열한테 가느냐? 그 표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구애를 하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복잡한 표 계산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단일화가 뭐 어느 쪽으로 되더라도 그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아마 윤석열 후보도 고민할 거고 이재명 후보도 고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1차 데드라인은 사실상 단판을 짓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 같아서 앞으로 단일화 논의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TV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공방도 있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오늘 TV토론이 끝난 이후에 지역 행보를 하면서 이런 주장들, 비판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TV 토론에서는 철저하게 중도, 합리, 그다음에 경제 이 부분에만 포인트를 맞춥니다. 사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응을 했지만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공세를 나가기보단 그 시간 비중도 작게 뒀어요. 오히려 좀 정책 쪽에 포인트를 맞추려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격이긴 한데 아무튼 정작 TV에선 그랬는데 현실에 돌아와서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된다. 지침 결집에 바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TV 토론은 날카로운 이재명이 아니라 부드러운 이재명 그리고 경제 이재명. 네. 그렇지만 지층 결집이 지금 최대 어떻게 보면 호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아주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충청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전시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또 이런 강한 비판을 하는 연설도 했거든요. 이 지역 선정에도 어떤 전략이 있었을까요? 그 지역하고는 저는 뭐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충청 지역 자체는 지금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세 지역을 갖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으로 가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호남선을 탔는데 그 지금 현재 지역의 방문들은 딱히 이제 정치적 계산보다는 그동안 이제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해나가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항상 그 일정 기획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후보 등록을 했을 때 첫 번째 행선지를 어디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뭐 딱히 충청에 가서 그랬던 그 정치 보복에 대한 메시지를 날린 거는 뭐 그 지역적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기적인 의미이다. 네, 시기적인 의미고 어제 했던 것의 연결선으로 보고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이제 하나의 이제 계기로 문재인 지지층을 이제 집결시키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계획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지 그러면 수사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찬스다라고 해서 잡아서 강하게 이제 지층 결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다 개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조차도 확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이제 강하게 하면서 지지율을 이제 확산시켜 나가겠다 이런 건데, 효과는 있을까요? 문제는 동시에 저는 효과는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반문재인 정서, 즉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도 네. 또한 강하게 형성되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뭐 본인이 하면 적폐 청산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이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해서 전 정권을 뭐 수사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어쨌든 그 전 정권에 있어서 미완의 어떤 수사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월성 원장 경제성 조작 문제라든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그다음에 지금 뭐 대장동 관련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고 해서 대장동에 대해서 수사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 이번에 대선을 이긴 후보는 후보대로 대통령으로서 어떤 검찰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그러나 검찰은 검찰대로 이 부분에 대한 과거 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어떤 권력형 비리 문제라든가 현 후보들의 나타났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 부분은 이거대로 장애인 수사를 해서 면밀하게 국민들의 의혹이 없이 저는 그렇게 전개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혹시 반론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뭐 원론적인 대답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위법 사항이 밝혀진다면 그럼 당연히 수사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적폐 수사 해야죠.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폐 수사라는 게 지난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을 겪고 난 이후에요. 지금처럼 국민들에 의해서 뭐 심판받거나 헌법재판소에서 심판받은 상황이 아닌데 적폐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뭐 이거는 검찰에게 자 내가 대통령 되면 일제히 문재인 정부 수사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한 거랑 똑같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발칵한 거지. 뭐 청와대가 무슨 뭐 작정하고 선거 개입한다? 그거는 총을 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